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는 미국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며 추리소설의 발명자로 불리우는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한 터라 나는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믿어주기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어달라 애원하지도 않겠다. 나조차도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믿고 싶지 않은데 하물며 남에게 믿어달라는 것은 정말 미친놈 장고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고 또 꿈을 꾸고 있지도 않다. 어쨌든 나는 내일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을 작정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집안에서 생겨난 일련의 사건을 자세한 설명 따위는 생략하고 솔직하게 또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내게 공포와 번민을 주었고 더불어 나를 파멸시켰다.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진 않다. 그 사건은 내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공포감보다 오히려 기이하다는 느낌을 주게 될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사건의 전말을 나보다 침착하고 논리적인 그 어떤 지성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것은 단지 네가 겪은 망상일 뿐이라고 말하며 나의 환상을 깨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온순하고 정이 많았다. 여리고 다정한 성격이 지나쳐 친구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였다. 나는 평소 동물들을 좋아했고 부모님은 여러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나는 동물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시간은 내 평생 다시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느껴졌다. 이 성격은 나이가 들어서면서 더 유난스러워졌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즈음엔 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주 큰 기쁨으로 자리 잡았다.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정을 느끼고 교감을 나눠본 사람이라면 동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얼마나 기쁘고 강한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인간의 가벼운 사랑과 존재감에 괴로워했던 사람이라면 주인을 따르는 동물의 사심없고 희생적인 사랑에 뭉클한 무언가를 느끼기 마련이다. 나는 일찍 결혼했는데 다행히 아내도 나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기회만 있으면 귀여운 동물들을 데려왔다. 우리는 새, 금붕어, 토끼, 원숭이,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까지 함께하게 되었다. 그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아름다우며 털이 검고 놀랄 만큼 영리했다. 어떤 말 끝에 그 고양이가 영리하다는 말이 나오면 마음속으로 적잖이 미신을 믿고 있는 아내가 검은 고양이는 변장한 마녀래요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아내가
고양이가 마녀라고 진지하게 믿었다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를 때 하는 말일 뿐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였다. 플루토. 우리 고양이 이름. 참으로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였다. 내가 주는 음식만 먹었고 집안 어디를 가든 반드시 내 뒤를 따라다녔다. 때문에 외출할 때 밖으로 따라오지 않게 놈을 떼어놓는 일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플루토는 나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일시의 극도로 고약해졌다. 고백하기 어렵지만 그 이유는 폭음이었다. 성격은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공연히 발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어댔고 마침내는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내 성격의 변화는 귀여워하던 동물들에게도 화가 미쳤다. 나는 동물들을 본 척도 안 했을 뿐더러 학대까지 일삼았다. 그러나 플루토에게만은 아직까지 특별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토끼, 원숭이, 개들이 우연히 혹은 반가워하면서 내 곁에 왔을 때 그것들에게 하던 것처럼 학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의 병은 곧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처럼 무서운 병이 또 있을까? 나이를 먹어서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 플루토에게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자주 가던 시내 주점에 들려 술을 마시곤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고양이를 붙잡았다. 깜짝 놀란 고양이가 내 손을 핥혀 가벼운 상처를 냈다. 순간 나는 악마처럼 분노의 불덩어리가 치솟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나의 원래 영혼이 사라지고 악마도 못 당할 기운으로 술에 중독된 악의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그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잡은 채 태연하게 눈구멍에서 한쪽 눈알을 도려냈다. 이 잔인한 행위를 적어나가려니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이 뜨거워지고 소름이 끼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참혹한 행위를 벌인 나 자신에 대한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일었다. 그러나 그런 감정도 미약하고 순간적인 것일 뿐 악마가 지배하는 내 영혼을 흔들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폭음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냈고 그에 따라 나의 모든 기억은 술 기운에 파묻혀갔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는 차츰 회복되어 갔다. 눈이 있던 자리는 끔찍한 꼴이 되고 말았지만 별로 아파하는 것 같진 않았다. 고양이는 예전처럼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기겁을 하고 도망쳐버리곤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나를 따르던 고양이가 저리 변한 것에 슬픔을 느낄 정도는 본심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마저 곧 노여움으로 변해갔고 마침내는 분노로 자리 잡았다.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학문도 설명해 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심성의 원시적 충동의 하나로 인간성을 지배하는 불가분적 기본 능력 혹은 감정의 하나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여러 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 아닐까. 최선의 판단을 거역하면서까지
하고야 마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닐까. 다시 말하거니와 이 짓궂은 감정이 기어이 나의 마지막 파멸의 시작을 만들고야 말았다.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에게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결국엔 고양이를 죽이게까지 한 것은 내 마음속 번민이 기승을 부려 악을 위해 더 큰 악을 범하는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욕망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된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연자약하게 고양이의 목에 줄을 묶어 나뭇가지에 걸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고양이를 나뭇가지에 매단 것이었다. 가혹한 행위를 했던 그날 밤 불이야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가 자고 있던 침대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고 집은 온통 화염에 쌓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겨우 불 속에서 빠져나왔다. 집과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완전히 불타버렸다. 그 후로 나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나는 내 악행과 재난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나약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이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둠으로써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배제될 위험을 없앨 뿐이다. 불이 났던 다음 날 나는 그 자리에 가봤다. 담은 한쪽만 남고 모두 떨어져 나갔는데 남은 담은 다름 아닌 내 침대 머리 쪽에 그리 두껍지 않은 칸막이 벽이었다. 나는 그것이 불길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최근에 석회를 새로 발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벽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어떤 한 곳을 꽤 자세히 또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들은 너나 없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호기심이 일어 가까이 가봤다. 그런데 흰 벽에 커다란 고양이 상이 마치 부조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는데 고양이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그때 나의 경악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이성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불이 난 것을 본 사람들이 나를 깨울 생각으로 삽시간에 마당에 모여들었다. 그중 누군가가 정원나무에 걸려있던 고양이 시체를 내 방 열린 창으로 던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새로 칠한 벽의 석회분과 화염, 고양이의 시체에서 발산되는 암모니아가 혼합되어 고양이 상이 만들어진 거겠지. 내 이성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 하지만 나의 양심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내 상상력도 제어하지 못했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내 머리에는 고양이의 환영이 떠나지 않았고 후회 같기도 하고 후회 같지 않기도 한 모호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고양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급기야는 줄창 드나들던 싸구려 술집 같은 데서 혹시 똑같은 것이나 좀 닮은 고양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싸구려 술집에 멍하니 앉아 있으려니까 방 안에 유일한 가구라 할 수 있는 럼주 술통 위에 쭈그리고 있던 검은 것이 갑자기 눈에 띄었다. 검은 고양이였다. 아까부터 술통 위를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이상한 일이었다. 어떻게 생긴 놈인가 싶어 가까이 가서 고양이를 만져봤다. 놈은 몸집이 아주 컸다. 플루토만한 몸집에 한 군데만 제외하면 똑같았다. 플루토는 온몸이 검정이었으나 이 고양이는 거의 가슴 전체에 희미하지만 넓게 흰 반점이 있었다.
손을 대니 고양이는 곧 몸을 세워 가르릉거리며 내 손에다 몸을 비볐다. 마치 내가 아는 척 해준 것이 기쁘다는 것처럼. 이놈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었던 고양이다. 나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사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니라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전혀 본 일이 없는 고양이라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다 내가 일어서니까 고양이가 쫓아오려 했다. 나는 고양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도 나는 여러 번 허리를 굽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집에 들어오자 고양이는 금방 길이 들었고 아내도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다. 그런데 나는 실증을 느꼈다. 정말 이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왜 그런지 고양이가 확실하게 나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졌고 귀찮았다. 이 불쾌감과 귀찮음은 차츰 극도의 증오로 변해버렸다. 나는 고양이를 피하게 되었다. 예전에 플루토에게 저지른 참혹한 기억이 있어 때리거나 학대하진 않았다. 그러나 차츰 고양이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증오감을 갖게 되었고 마치 전염병 환자 피하듯 슬슬 피하게 되었다. 이 고양이에 대한 증오가 생긴 것은 집으로 고양이를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 이 녀석도 플루토처럼 한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였다. 하지만 아내는 그 때문에 더 고양이를 가엾게 여기며 잘 대해주었다. 아내는 예전에 나의 특징이었던 다정한 성격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면 할수록 반대로 고양이는 나를 더욱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곤란할 만큼 고양이는 나를 귀찮게 따라다녔다. 내가 어디 있든지 을에 고양이가 따라와서 의자 밑에 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릎 위에 뛰어올라 지긋지긋하게도 할 거나 몸을 비벼댔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와서는 하마터면 발이 걸려 나를 곤두박질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까지 기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때려 죽이고도 싶었지만 과거에 범했던 죄가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솔직히 고백하면 이유 없이 고양이가 무서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그 공포감은 건강을 해칠 만큼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글로 설명하기에도 좀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사실 이 중재수 독방에서조차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양이가 내게 안긴 그 공포감은 정말 가치없는 망상에서 생겨난 것이다. 앞서 말했던 지금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였던 고양이가 유일하게 다른 점은 가슴에 있는 흰털 반점이었다. 아내는 종종 이 흰 점이 좀 이상해요라고 말했다. 그 반점은 원래 크긴 했지만 형태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윤곽이 선명해지고 결국엔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이것이 그저 내 환실뿐이라고 믿으려 무진 애를 썼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몸서리가 쳐지는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형상만 보면 그 괴물이 무서웠고 미워서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었다. 윤곽의 형체는 등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운 교수대였다. 아, 그것은 죄악과 공포, 죽음과 고민과 비애와 공포의 교수대, 바로 그 형상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평범한 인간이 맛보는 비참함을 넘어서 처참한 꼴이 되어버렸다. 짐승 한 마리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 나에게 이처럼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리라고는
아, 괴롭다. 내게는 밤낮으로 휴식의 안락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낮이면 고양이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또 밤이면 밤대로 괴로웠다.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꿈에서 벌떡 일어나면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훅훅 끼쳤고 내 가슴 위에는 만근이나 되는 내 힘으로는 꼼짝도 않는 악몽의 화신이 힘껏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고통의 압박으로 그나마 쥐꼬리만큼 나에게 남아있던 선의 자치도 그만 꼬리를 감춰버리고 온갖 흉악한 생각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무뚝뚝해진 성격도 차츰 변하면서 급기야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었다. 시시각각으로 치받쳐 올라오는 억제하기 힘든 분노의 폭발에 나는 맹목적으로 내 몸을 맡겨버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달게 견디는 희생자는 가엾게도 언제나 아내였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낡아 빠진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집안일 때문에 아내가 나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고양이도 가파른 계단을 쫓아 내려왔다. 그런데 발에 휘감기는 고양이 때문에 나는 그만 넘어질 뻔했다. 미치도록 화가 치솟았고 격분에 쌓인 나는 그때까지 참고 있던 어린애 같은 공포감을 잊어버리고 도끼를 들어 고양이를 찍으려 했다. 내 생각대로 내리쳤다면 고양이는 물론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제지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악마도 능히 이길 만한 분노가 치솟은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고양이 대신 아내의 정수리에 도끼를 내려 찍었다. 아내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무서운 살인을 하고 나는 곧 시체를 숨길 방법을 생각했다. 낮이든 밤이든 이웃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지하실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파묻어버릴까도 생각해봤다. 그도 아니면 마당 우물에 던져버릴까? 상자에 넣어 상품처럼 포장해서 인부를 시켜 집에서 나가게 할까? 정말 여러 가지로 궁리해봤다. 그러는 사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좋은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중세 수도사들이 살해당한 시체를 벽에다 놓고는 석회를 발라버렸다는 기록처럼 나도 시체를 벽과 벽 사이에 숨기기로 했다. 그런 방법으로라면 그 지하실이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사면의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채 손질도 변변히 하지 않은 상태였다. 얼마 전에 석회로 슬쩍 한번 발라놓긴 했지만 지하실 안의 습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한쪽 벽에는 과거 연통을 사용했을 때 통로로 썼던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 여기 벽돌을 떼어낸 다음 시체를 넣으면 누구에게도 의심을 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의 계획은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새꼬챙이로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떼어내고 시체를 안쪽 벽에 세워 고정시킨 후 다시 벽돌을 전과 같이 쌓아 올렸다. 그 다음에는 석회 반죽과 모래를 사다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골고루 발랐다. 아주 정성스럽게. 자, 이제는 됐다. 일을 끝낸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벽은 조금도 손을 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남기지 않고 주웠다. 나는 득이양양하게 사방을 돌아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헛수고는 아니었군. 그 다음 할 일은 불행을 초래한 그 고양이를 찾는 것이었다. 고양이를 죽여버려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것이다. 그때 고양이가 있었더라면 놈의 운명은 두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격한 분노에 즐겁했는지 고양이는 이미 없어졌고 내가 시체를 은닉하는 사이 내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나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때 그 통쾌한 느낌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양이는 그날 밤새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날 밤만은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나의 영혼을 누르고 있긴 했지만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후 처음으로 달게 잘 수 있었다. 고양이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 괴물도 무서워서 영혼이 도망간 것이었다. 고양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그 무서운 죄에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여러 번 경찰 신문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한 번은 가택 조사까지 받았다. 물론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나는 이제 행복한 앞날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내를 죽인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상외로 많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더니 또 한 번 세밀한 가택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체를 숨긴 장소는 아무리 조사해도 찾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조사 도중 내게 동행을 요구하고 지방 구석구석까지 낱낱이 수색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지하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전혀 떨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심장처럼 평온하게 뛰었다. 나는 두 팔을 구부려 가슴 위에 얹고 이리저리 유유히 활보했다. 마침내 경찰은 완전히 의심을 푼 표정으로 집을 떠나려 했다. 그때 나의 기쁨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터져나왔다. 나는 다만 한마디 말이라도 해서 나의 무죄를 한층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불탔다. 여러분, 경찰관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의심이 풀어져 무엇보다 기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말입니다.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유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격렬한 욕망에 쌓여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정말 특별히 잘 지은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벽돌은 말이죠. 아, 여러분, 그만 가시게요. 그래도 이 벽은 말이죠. 이렇게 견고하게 쌓여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뱉은 나는 들고 있던 막대기로 괜히 벽을 내리쳤다. 그곳은 바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부분이었다. 내 말소리에 울림이 가시기도 전에 그곳에서부터 무덤 속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들려온 소리는 어린애 울음소리처럼 끊겼다 이어졌다 하더니 갑자기 길고 높게 지속적이고도 괴상하며 잔인한 비명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고통의 비명과 그에게 형벌을 주고 기뻐 날뛰는 악마의 외침이 동시에 섞인 소리였다. 경찰관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깜짝 놀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순간 12개의 굳센 손이 벽으로 달려들더니
소리가 나는 벽을 헐어내기 시작했다. 벽은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거의 부패하고 핏덩어리가 말라붙은 시체가 그들 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 위에 시뻘건 큰 입을 벌리고 타는 듯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혐오스러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고 나를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고양이의 복수였던 것이다. 나는 그때 아내 시체와 함께 이 고양이를 벽 속에 넣어버렸던 것이다.